유언장 위 강지훈이라는 이름 위로 붉은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단호하고 차가운 붉은 선이었다. 당신은 종이 한 장이 1000근의 무게를 지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지금 내 눈앞에서 이명희 여사가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다. 울지도 않는다. 소리치지도 않는다. 그녀는 그저 서부시장의 찐빵 가게 연기 자욱한 벽에 새겨진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호랑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고 하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송곳니가 아닌 잔인할 정도의 무심함으로 제 어미를 잡아먹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서부시장 손만두 가게의 주인 73세 이명희 씨는 오늘 자신의 환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40년 동안 밀가루 반죽을 치대어 온 그녀의 두 손이 상속포기 각서에 붉은 도장을 찍으며 떨리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했다.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신은 아는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43세 아들에게 맞은 뺨 한 대는 단순히 살감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품어온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해 주겠다. 그 뺨을 맞은 날부터가 아니다. 3개월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이던 어느 아침부터였다. 새벽 4시. 당신은 이 시간에 깨어본 적이 있는가? 밤과 낮의 경계가 모호한 그 시간 서부시장은 거대한 짐승이 잠든 것처럼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좁은 골목 끝자락 이명희 씨의 만두 가게에서는 노란 불빛이 거리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반죽을 치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삶의 소리였고 밥벌이의 소리였으며 고독의 소리였다. 이명희 씨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대야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 손에 대해 말하자면 더 이상 사람의 손 같지 않았다.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부어오른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고목나무 뿌리 같았다. 반죽을 꾹꾹 누를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속으로 삼켰다. 그녀는 습관처럼 중얼거렸다. 손이 멈추면 마음도 멈춘다. 그것은 그녀의 주문이었다.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가함이다. 한가하면 생각이 난다. 먼저 떠난 남편이 생각나고 멀리 떠난 자식들이 생각나고 밀가루 묻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 청춘이 생각난다. 덜컥 뒷문이 활짝 열렸다. 찬바람이 새벽 안개와 함께 밀려 들어왔다. 떡집을 하는 드세지만 마음씨 좋은 박순자 씨가 태풍처럼 들어왔다. 이 할망구야 또 앉았어. 박순자 씨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그녀는 보기만 해도 시끄럽지만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명희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하얀 밀가루 반죽에 열중했다. 잠은 무슨 잠. 죽으면 실컷 잘 텐데 힘 있을 때 해야지. 아이고, 이 늙은 몸뚱이가 불쌍하지. 박순자 씨는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털썩 앉으며 혀를 찼다. 나이 73세 남들은 여행이다 스파다 다니는데 자네는 닭도 울기 전부터 이 구석에 처박혀서 반죽이나 하고 있으니 자네 아들 그 사장님이라는 놈은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대. 이명희 씨의 손동작이 한 박자 멈췄다. 아주 미세했지만 밀가루 먼지가 공중에 떠올라 떨어지지 못하고 머뭇거릴 정도였다.
걔가 바쁘잖아. 이명희 씨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바쁘긴 맨날 바쁘대. 박순자 씨가 입을 삐죽거렸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말 거길 갈 거야. 이명희 씨는 낡은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애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며느리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영 이상하더라고. 마음이 좀 걸려서. 당신은 그 느낌을 아는가 어머니의 그 예감 말이다. 가슴 아플 정도로 정확한 그 예감. 박순자 씨는 친구를 바라보며 눈빛을 누러뜨렸다. 이명희 씨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알았어. 박순자 씨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일단 가서 봐. 어쨌든 모자지간인데 피를 나눈 사이끼리 설마 내치겠어. 지훈이한테 만두 좀 가져다 줘. 어릴 때 혀가 닳도록 먹어댔잖아. 이명희 씨의 입가에 드물게 미소가 번졌다. 어릴 적 지훈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10년은 젊어진 듯했다. 그래 그럴 생각이야. 만두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지. 애들도 아마 먹고 싶을 거야. 먹고 싶을 거야. 그 두 마디가 어쩐지 쓰라리게 들렸다. 동이 텄다. 서부시장은 익숙한 혼란과 소음으로 깨어났다. 물건을 파는 소리, 칼질 소리, 흥정하며 싸우는 소리. 그것이 이명희 씨의 세상이었다. 얼룩지고 시끄럽지만 진실한 세상. 정오가 되어 오전 물량을 다 판 후 이명희 씨는 준비를 시작했다. 깨끗이 목욕을 했다. 가장 단정한 옷을 골랐다. 5년 전에 사서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두색 외투였다. 머리를 빗어 뒤로 단정하게 묶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갓 쪄낸 하얗고 따끈따끈한 만두 20개를 스티로폼 상자에 담았다. 늙은 장인의 정성이 담긴 둥글고 탱글탱글한 만두였다. 그녀는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상자를 신문지로 여러 겹 싸서 익숙한 천 가방에 넣었다. 시장을 나서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린내 시든 채소 냄새, 하수구 냄새와 강렬한 양념 냄새가 뒤섞인 시장 냄새가 40년 동안 그녀의 살갗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냄새를 맡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맡을 수 있었다. 덜컹거리는 버스가 그녀를 가난한 시장통에서 강변의 신도시로 데려다 주었다. 갈수록 건물들은 높아지고 거리는 깨끗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아들이 사는 25층짜리 고급 아파트 앞에 서니 이명희 씨는 자신이 유난히 작게 느껴졌다. 유리창이 번쩍이는 고층 빌딩은 뜨거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경찰처럼 멋진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임시 출입증을 찾느라 허둥대는 그녀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가 12층을 향해 솟구쳤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낡은 천 가방을 든 작고 초라한 노파가 향수 냄새와 차가운 금속성으로 가득한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길을 잃은 듯했다. 딩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에도 거리감이 느껴졌다. 애미다. 먹을 것 좀 가져왔어. 육중한 나무 문이 열렸다. 수진이 서 있었다. 날씬한 몸매가 드러나는 요가복을 입은 예쁜 며느리였다. 은은한 향초 냄새가 집 안에서 흘러나와 이명희 씨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왜 미리 전화 안 하셨어요? 수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문을 막고 서 있다가 뒤로 물러나 그녀를 들어오게 했다. 너희 바쁠까봐 그랬지. 지훈이는 집에 있니? 그이는 서재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근데 어머니 신발은 밖에 벗어두세요. 방금 바닥 청소했거든요. 이명희 씨는 당황하며 몸을 굽혀 낡은 운동화를 벗었다. 뒤축이 다른 양말을 바짓단 속으로 감추려 애썼다. 반들반들한 마루 위에 맨발을 디디자 발바닥에서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타고 올라왔다. 집은 너무나 깨끗했다. 무균실처럼 깨끗했다.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벽은 새하얗고 모든 것이 잡지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사람 냄새가 없었다. 가족의 따뜻한 어수선함이 없었다. 지훈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자랑. 그는 흰 셔츠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어 풍채 좋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 오셨어요. 지훈이 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손에 든 휴대전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포옹도 없었다. 어릴 때처럼 환한 미소도 없었다. 그래, 따뜻한 만두 좀 해왔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이명희 씨는 서둘러 가방을 유리 탁자 위에 놓으려다 반짝이는 유리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손을 움츠렸다. 그녀는 스티로폼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밀가루 돼지고기 파의 특유한 냄새가 퍼졌다. 그녀에게는 행복의 냄새였다. 하지만 라벤더 향초 냄새가 진동하는 이 호화로운 거실에서 만두 냄새는 갑자기 투박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었다. 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 살짝이었지만 이명희 씨는 보았다. 어머니, 수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빌랑나무 칼처럼 날카로웠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은 탄수화물 많은 음식 안 먹어요.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활짝 바람이 들이닥쳤다.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었다. 만두 냄새를 휩쓸어가고 이명희 씨 마음속에 작은 온기마저 휩쓸어갔다. 음식 냄새가 커튼이랑 소파에 배면 잘 안 빠져서요. 요새 미세먼지가 많긴 하지만 문을 열 수밖에 없네요. 어머니도 아시죠? 수지는 말하면서 마치 오물을 쫓아내듯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다. 이명희 씨는 얼어붙었다. 만두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하얀 만두들이 이제는 버림받은 자식들처럼 보였다. 지훈아. 그녀는 아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듯 고개를 돌렸다. 너라도 하나 먹어라. 고기 많이 넣고 기름기 적게 해서 딱 내 입맛에 맞게. 지우는 마침내 휴대전화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엄마를 보고 아내를 보더니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지훈이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음식 가져오지 마세요. 냉장고도 꽉 찼어요. 그리고 엄마 버스 타고 오셨잖아요. 땀이며 뭐며 세균이 잔뜩 묻어 있을 텐데 음식까지 가져오시면 수진이 깔끔한 거 아시잖아요. 아들의 말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세균땀, 그녀는 깨끗이 씻었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다 쓰러져가는 시장통에 더러운 만두 장수 할머니일 뿐이었다. 엄마 씻고 왔어.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참담했다. 자식 앞에서 자신의 청결함을 해명해야 하다니. 수지는 그녀와 멀찍이 떨어져 소파에 앉아 팔짱을 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머니도 선을 좀 지켜주셔야 해요.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제 친구들 놀러 왔는데 기름 냄새, 시장 냄새 나면 저 창피해 죽겠어요. 선. 이명희 씨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엄마가 자식 보러 오는데도 선이 필요하니 당연하죠. 수진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누구나 사생활이 있잖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집에서 그냥 쉬시고 TV나 보세요. 왜 굳이 힘들게 만두 만들어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세요? 저희가 무슨 굶어 죽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명희 씨는 눈앞에 두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명은 배 아파 낳아 만두판 푼돈으로 키운 아들이고 한 명은 결혼식 날 가장 귀한 폐물 예물을 준 며느리였다. 지금 그들은 그녀가 시골 땅을 팔아 보태준 돈으로 산 고급 아파트에 앉아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귀찮은 생물체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만두 상자 뚜껑을 닫았다. 동작 하나하나가 느리고 무거웠다. 알았다.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만 가보마. 밥 안 드시고 가세요. 수진이 물었지만 엉덩이는 소파에서 떼지도 않았다. 잔인할 정도로 빈말인 의례적인 인사였다. 됐다. 가서 가게 정리해야지. 이명희 씨는 일어나서 천가방을 들었다. 현관으로 가서 낡은 신발을 신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지우는 어느새 다시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수지는 탁자 위 꽃병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등 뒤에서 철컥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들렸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명희 씨는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았다.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울고 있는 멍청한 늙은이를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눈물이 뜨겁게 솟구쳐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건물을 나와 길 모퉁이의 큰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가방을 열고 만두 상자를 꺼냈다. 20개의 만두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새벽 4시부터의 노고였다. 엄마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쓰레기였다. 그녀는 만두 상자를 쓰레기통에 떨어뜨렸다. 툭 하는 작은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당신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단순히 냉대뿐이었다면 이명희 씨는 익숙했을지도 모른다. 노인들은 흔히 애들이 바빠서 그렇지 원래 성격이 그래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 저 붉은 선이 그어진 유언장으로 이어진 그 충격은 아직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희생이 거부당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 발효된다. 영혼을 갉아먹는 도구로 변해 폭발할 날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날은 멀지 않았다. 3일. 이명희 씨가 심장이 갈기갈기 찢긴 채 그 고급 아파트를 나온 지 3일이 지났다. 당신은 아는가? 노인들에게는 기이한 인내력이 있다. 짓밟혀도 햇살을 받으려 애쓰는 잡초와 같다. 이명희 씨도 그랬다. 가게로 돌아와 다시 반죽을 치댔다. 그날 애들이 피곤해서 그랬겠지.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어 하며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삶은 그녀가 계속 자신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며느리 수진이라는 세 글자가 떴다. 이명희 씨는 깜짝 놀라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급히 닦았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사과하려고 전화했나? 밥이라도 한 끼 하자고 하려나? 여보세요, 어미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유난히 맑고 명랑하게 울렸다. 며칠 전의 차가운 목소리와는 딴판이었다. 그래 잘 지내니 무슨 일이냐?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들이 해요. 이명희 씨의 눈이 반짝 빛났다. 집들이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지훈이가 새집 열쇠를 받았을 때부터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아들이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 아이고 잘됐다 축하한다 얘들아. 뭐 준비할 거 없니? 김치랑 갈비찜이랑 만두도 좀 해갈까? 친구들 많이 오니? 기쁨의 목소리가 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수학이 저편이 잠시 침묵했다. 무서운 침묵이었다. 아, 그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머뭇거리더니 이내 단호해졌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어머니는 오지 마세요. 이명희 씨는 멈칫했다. 입가에 걸린 미소가 굳어졌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 했디. 어머니께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설명하려는 어른의 한숨이었다. 요즘 집들이는 부모님 초대 안 해요. 그냥 젊은 친구들끼리 편하게 모이는 거예요. 어른 계시면 다들 술도 못 마시고 이야기도 편하게 못 하잖아요. 하지만 난 그냥 부엌에서 일만 거들어 줄게. 부엌에만 있을게야. 수진아. 그녀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메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마치 어두운 비밀을 속삭이듯 들렸다. 어머니 오시면 제 친구들이 수군거릴까봐 겁나요. 아시잖아요. 지훈 씨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 다 지위 있고 학벌 높고 뼈대 있는 집안 자식들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손에 기름때 묻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휴대전화가 이명희 씨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고막을 찔렀다. 시장에서 장사, 손에 기름때, 좀 그렇다. 이것이 그녀를 묘사하는 말인가? 남편을 키워낸 어머니에 대한 묘사인가? 내 말은 내가 창피하다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꼭 창피하다는 건 아니에요. 수진이 부인했지만 아주 가식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어머니 오시면 어머니도 소외감 느끼실 거예요. 다들 주식 유럽 여행 명품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혼자 명품 가방도 없이 앉아서 무슨 대화를 하시겠어요? 민망하시잖아요. 저희도 불편하고요. 난 괜찮다. 명품 필요 없어. 그냥 축하해주고 싶었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건져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머니는 괜찮아도 저희가 불편하다고요. 제발 저희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갑자기 짜증을 냈다. 왜 자꾸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힘들게 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게 하는 것인가? 이명희 씨의 심장이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의자에 앉았다. 알았다. 안 감아.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화안 나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금세 다시 가식적인 달콤함으로 돌아왔다. 정말 요즘 사회가 그래요. 다들 그래요. 파티 끝나고 사진 보내드릴게요. 끊어요. 또. 전화 끊어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이명희 씨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그대로 있었다.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지고 거칠고 밀가루와 부추 냄새가 밴 손.
이 손으로 돈을 벌어 지훈이의 책을 샀고 예쁜 옷을 입혔고 비싼 학비를 댔다. 이제 바로 이 손이 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봐, 이명희. 멍하니 앉아서 뭐해 손님 부르잖아.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현실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박순자 씨가 익숙한 소란스러움을 몰고 들어왔다. 하지만 친구의 창백한 얼굴과 붉어진 눈시울을 보자마자 멈칫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울렸어? 이명희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순자야, 왜 말해봐. 박순자 씨가 털썩 주저앉아 친구의 손을 잡았다. 다음 주에 지훈이네 집들이 한대. 그럼 좋은 일 아니야. 왜 울어? 오지 말란다. 이명희 씨가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해서 친구들 분위기 깬대. 부끄럽대. 창피하대. 뭐라고? 박순자 씨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그 앙큼한 년이 그래. 아니면 지훈이 놈이 그래. 며느리가 말했지만 지훈이도 같은 생각이겠지. 빌어먹을. 박순자 씨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자 양념통들이 튀어 올랐다. 망할 것들. 자네가 개를 뭘로 키웠는데 공기로 키웠어. 만두 팔아서 허리 휘어가며 훌륭한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냄새 난다고. 박순자 씨의 고함에 시장 구석이 들썩였다. 생선 파는 아줌마, 채소 파는 아줌마들이 모여들었다. 무슨 일이야? 왜 박순자 씨가 저렇게 화가 났어? 이명희 씨 아들이 집들이에 엄마 오지 말라잖아. 만두 파는 엄마가 창피하다고 박순자 씨가 숨기지 않고 쩌렁쩌렁하게 떠들었다. 친구를 대신해 화를 내주었다. 세상에, 정말이야 그 착하던 지훈이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시선들이 이명희 씨에게 쏠렸다. 동정 안타까움 그리고 민망함. 이명희 씨는 땅이라도 갈라져서 숨고 싶었다. 거절당한 것보다 이 수치심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유일하게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이 시장 한복판에서 자존심이 발가벗겨졌다. 그만, 다들 그만해. 이명희 씨가 애원했다. 순자야, 제발 부탁이다. 그날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두가게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 이명희 씨는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많이 희생하느라 자식에게 그 희생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무거운 일주일이 지났다. 집들이 날. 이성은 잊으라고 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새벽 3시. 이명희 씨는 일어났다. 습관일까? 고집일까? 다시 부엌으로 갔다. 가장 신선한 고기와 가장 푸른 부추를 골랐다. 다시 만두를 빚었다. 초대는 못 받았지만 선물 좀 보내는 건 괜찮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문 앞에만 두고 오면 돼. 아무도 못 보게 할 거야. 만두 20개를 빚었다. 예쁘고 둥글게. 쪄서 식힌 다음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메모지를 썼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집들이 축하한다. 친구들과 맛있게 먹으렴. 엄마가. 새벽 5시. 도시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명희 씨는 유령처럼 고개를 숙이고 만두 상자를 든 채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다. 뼈가 시리도록 추웠다. 바람에 흰 머리카락이 이마 앞으로 흩날렸다. 찰벼5 앞. 육중한 고급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몇 시간 뒤면 이 문 너머로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다.
그녀는 조용히 만두 상자를 바닥에 놓았다. 한숨을 돌렸다.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다. 돌아서서 가려는데 복도 끝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무심코 시선이 갔다. 뭔가 낯익은 것이 있었다. 빨간 비닐봉지. 그녀 가게의 만두 봉지였다. 이명희 씨의 발이 최면에 걸린 듯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에 다가갔다. 그리고 보았다. 지난주에 가져왔던 만두 봉지였다. 피자 상자와 플라스틱 병들 위에 처박혀 있었다.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다. 매듭도 풀지 않았다. 안에 만두 20개에는 푸르고 붉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버려졌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비닐봉지 표면에 선명하게 찍힌 고무장갑 자국이었다. 청소용 장갑의 지문. 그들은 엄마의 선물에 맨손을 대지도 않았다.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치울 때 쓰는 고무 장갑을 끼고 만두 봉지를 들어버린 것이다. 마치 그것이 더럽고 세균 덩어리이며 격리해야 할 유해 쓰레기인 것처럼. 세상에. 이명희 씨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켰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만두 봉지에 손을 대보았다. 차가웠다. 사람 마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40년 인생. 매일 새벽 4시. 화상 자국들 굳은 살들. 만두 하나하나에 담았던 모든 사랑. 이제 그것은 쓰레기통 속에 병균 취급을 받으며 누워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비닐봉지 위로 떨어졌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냥 맛있게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쓰레기 더미를 향해 중얼거렸다. 복도를 지나는 바람 소리가 윙윙거렸다.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렸다. 이명희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아들의 집 문 앞으로 돌아갔다. 새로 만든 만두 상자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집어들었다. 메모지를 찢어 손바닥 안에서 구겨버렸다. 만두 상자를 다시 가져왔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남겨봤자 저 쓰레기통 속 운명이 될 테니까. 집에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침 6시. 동이 트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영원한 어둠이었다. 식탁 위에 만두 상자를 보았다. 누가 먹을까? 아무도 없다. 그녀의 사랑처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순자야.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오늘 가게 쉴게. 손이 안 올라가. 며칠 후 이명희 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문을 열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오래 슬퍼할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밥벌이는 계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절반은 죽어 있었다. 기계처럼 일했다.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 목요일 오후. 서부시장 상인회 회의. 매달 열리는 관례였다. 이명희 씨는 구석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자, 시작합시다. 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벽에 걸린 TV 소리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프로그램 성공한 사람과 가족. 그리고 화면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녀의 아들. 비싼 양복을 입고 머리는 젤로 반들반들하게 넘긴 젊은 사장의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가 웃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햇살 같은 미소였다.
MC가 물었다. 지훈 씨 현대 사회의 세대 간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훈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 환경이 너무 다를 때는요. 이명희 씨가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조여왔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MC가 되물었다. 예를 들어 지훈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듯이 부모님이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 장사하신다면 말이죠. 그 환경은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자식 입장에서 파트너나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좀 압박감을 느끼고 창피할 때도 있죠.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모두가 뒤를 돌아 이명희 씨를 쳐다보았다. TV 속 지우는 유창하고 잔인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제 따로 사는 게 문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사시는 거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솔직히 부모님의 낮은 직업이나 지저분한 생활 방식이 자식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쾅, 박순자 씨가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박살을 냈다. 꺼, 저 망할 TV 당장 꺼. 그녀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소리쳤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이명희 씨의 귀에 박혔다. 단어 하나하나가 낮은, 지저분한, 짐, 걸림돌. 아들이 전 국민에게 그녀가 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그녀의 직업이 자신의 깨끗한 인생의 오점이라고. 이명희 씨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피가 굳는 것 같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고통이 눈물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주변에서 분노의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다. 세상에 쟤 뭐라는 거야? 불효자식 엄마가 만두 판 돈으로 공부시켜 놨더니 저런 소리를 해. 진짜 나쁜 놈이네. 수십 년간. 이명희 씨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지켜본 이웃 상인들이 그녀를 대신해 아파하고 분노했다. 이명희 씨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똑바로 섰다. 죄송해요. 먼저 갈게요. 명희야. 박순자 씨가 달려와 친구를 껴안았다. 듣지 마. 제가 미쳤어.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이 시장에서 제일 위대한 엄마야. 이명희 씨는 친구의 손을 풀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혼자 있고 싶어. 그녀는 회의실을 나와 시장의 긴 복도를 걸었다. 등 뒤에 소란이 멀어졌다. 머릿속에는 지훈의 목소리만이 윙윙거렸다. 차가운 벽돌 벽에 등을 기대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그를 안았고 눈물을 닦아주었고 푼돈을 세어 새 책가방을 사주었다. 알고 보니 다 헛수고였구나. 그녀는 벽을 타고 주저앉았다. 서부시장에 황혼이 내리고 있었다. 어둠이 작고 고독한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서서히 집어삼켰다. 그리고 고통의 밑바닥을 친 바로 그 순간 어떤 결심이 섰다. 더 이상의 체념은 없다. 맹목적인 희생도 없다. 오늘 오후 이명희 씨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더 차갑고 잔인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두 찜통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명희 씨는 가게의 어둠 속에 서서 차가운 스테인리스 찜통을 잡고 있었다. 어둠이 그녀를 감쌌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어두웠다. 사람들은 고통의 끝은 침묵이라 했다. 그녀는 바로 그 끝에 서 있었다. 3일 후, 그녀가 묵묵히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지만 손님이 아니었다. 지훈과 수진이었다. 식탁을 닦던 이명희 씨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이미 깨끗해진 얼룩을 닦고 또 닦았다. 엄마. 지훈이 불렀다. 약간 머뭇거렸지만 여전히 당당해 보이려 애쓰는 목소리였다. 여긴 웬일이냐? 겨울바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다. 어머니 며칠 전 TV 일은 말실수였어요. 지훈이 한 발짝 다가와 어깨에 손을 대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피했다. 말실수. 이명희 씨가 고개를 확 들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슬 퍼런 눈빛에 지훈이 뒷걸음질 쳤다. 제 어미를 천에 부끄러운 존재라고 말한 게 말실수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방송 분위기상 MC가 유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누가 네 목에 칼이라도 들이대고 내 어미가 냄새나고 더럽다고 말하라고 시키더냐.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해하셨어요. 오해는 무슨 내가 똑똑히 들었다. 이 시장 사람들 다 들었어. 온 국민이 다 들었다고. 어머, 이게 누구야? 뒷문에서 비꼬는 목소리가 들렸다. 박순자 씨가 대걸레를 무기처럼 들고 나왔다. TV 스타께서 금이 환향하셨네. 박순자 씨가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다. 이모님. 누가 이모야? 난 너 같은 배은망덕한 조카 둔 적 없다. 박순자 씨가 눈을 부라렸다. 이름 좀 알리겠다고 제 어미를 팔아먹은 놈이 여긴 뭐하러. 기어와. 수진이 얼굴을 찌푸리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이모님 저희는 오해를 풀러 온 건데. 너도 입 닥쳐. 박순자 씨가 대걸레 자루를 수진의 얼굴 쪽으로 겨눴다. 내 좁아터진 속내가 뻔히 보인다. 시어머니 집들이 못 오게 하고 냄새 난다고 하고 한겨울에 창문 활짝 열어 제끼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수진의 얼굴이 부끄러움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건 제가 냄새에 민감해서. 민감은 개뿔 넌 민감한 게 아니라 인간이 덜 된 거야. 순자야 그만해. 이명희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렸다. 얘네한테 말 섞지 마.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면 다야. 박순자 씨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다. TV 나가서 사과해. 어머니가 만두 팔아 키워주셔서 자랑스럽다고 전국에 말하란 말이야. 할 수 있어. 지우는 침묵했다. 당연히 할 수 없었다. 사장님의 체면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수진이 한숨을 내쉬며 불편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가 잔소리 안 하시고 저희 생활에 간섭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모르세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박순자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제 시어머니 잔소리 탓을 해. 사실이잖아요. 수진이 목에 핏대를 세웠다. 어머니는 명절마다 와라. 제사 지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잖아요. 요새 누가 그렇게 봉건적으로 살아요. 피곤하다고요. 이명희 씨는 눈앞에 세련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공에 못을 박듯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잔소리도 사랑이다. 네. 수진이 어이없어 했다. 사랑하니까 잔소리하는 거야. 나가봐라. 남이 너더러 밥 챙겨 먹어라, 건강 챙겨라 하는지. 네가 남이라면 난 죽어도 입 안 뻥끗한다. 그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관심을 잔소리로 여긴다면 좋다. 이제부터 입 다물 마.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훈이 인상을 썼다. 그만하라고. 그녀가 아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엄마 관심이 싫으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말해봐. 난생 처음 그녀가 소리쳤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이명희 씨는 헛웃음을 지었다. 씁쓸한 미소였다. 깨달았다. 이 만남은 화해를 위한 게 아니었다. 그저 양심의 가책을 덜거나 남들 입방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한 서툰 연극일 뿐이었다. 가라. 그녀가 손을 저었다. 더 할 말 없다. 두 자식의 등 뒤로 문이 닫혔다. 이명희 씨는 펄펄 끓는 찜통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김이 피어올라 눈을 맵게 했다. 잔소리도 사랑인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박순자 씨가 친구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아질 거야, 명희야. 시간이 약이라잖아. 하지만 이명희 씨는 알았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골마 터질 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 사람들은 삼세판이라 한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관용이 끝이 없다. 형체도 없이 짓밟히기 전까지는. 그날 저녁 이명희 씨는 다시 아들의 아파트를 찾았다. 마지막이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손에는 반찬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푹 끓인 김치찜, 아몬드, 멸치볶음, 참기름에 묻힌 시금치. 어릴 때 지훈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딩동.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타났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풀린 눈. 집 안에서 와인 냄새가 진동했다. 어머니 여긴 웬일이세요? 혀 꼬인 목소리에 존경심이라곤 없었다. 반찬 좀 가져왔다. 몸에 좋은 거니까. 또 쓰레기 가져왔어요. 이명희 씨는 멍해졌다. 뭐라고? 쓰레기라고요? 수진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어머니가 가져온 이런 봉지들 우리가 얼마나 갖다 버렸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한 입도. 지훈이 안에서 나왔다. 손에는 와인잔,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진아, 너 취했어. 안 취했어 말해줘야 해. 수진이 남편을 밀치고 반찬 봉지를 가리켰다. 냄새나요 마늘, 냄새 기름 냄새, 가난한 노인네 냄새. 정말 끔찍하게 싫어. 어머니 올 때마다 집안에 냄새가 진동한다고요. 이명희 씨는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에 든 반찬 봉지가 파르르 떨렸다. 창피하니. 그녀가 속삭였다. 네, 창피해 죽겠어요. 수진이 술 기운에 고래고래 소리쳤다. 친구들이 시부모님 뭐 하냐고 물으면 은퇴하셨다고 거짓말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만두 판다고 하면 제가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고 다녀요. 수진아, 지훈이 아내에게 소리쳤지만 시선은 엄마를 피했다. 이명희 씨는 아들을 보았다. 극도의 고통이 담긴 눈빛이었다. 지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술 취한 자의 무력함과 잔인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엄마, 솔직히 짐이에요. 우린 품격 있게 살고 싶어요. 상류층처럼요. 엄마의 존재가
우리를 끌어내려요. 끌어내려. 그래요. 제발 우리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세요.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요. 지훈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엄마의 사랑은 숨 막혀요. 효자 노릇 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요. 이명희 씨의 심장이 수천 조각으로 부서졌다. 난 내 엄마다. 눈물 속에서 말했다. 내 인생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널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은 쓰레기예요. 필요 없다고요. 난 내 엄니다. 이명희 씨가 소리치며 아들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짝! 건조한 파열음이 울렸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훈의 커다란 손이 방금 제 어머니의 왼쪽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수진이 입을 틀어막았다. 술이 확 깼다. 지훈은 떨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경악스러웠다. 이명희 씨는 뺨을 감싸 쥐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퍼졌지만 심장을 감싸는 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사랑도 없었다. 공허함 뿐이었다. 무서운 공허함. 잘했다. 그녀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말했다. 그 손으로 나를 쳤으니 이제 그 손으로 네 남은 인생을 책임져라.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엄마, 지훈이 쫓아오려 했다. 그녀가 손을 뿌리쳤다. 43년 모정의 끈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손짓이었다. 문이 쾅 닫혔다. 이명희 씨는 긴 복도를 걸었다. 뺨이 붉게 부어올라 뜨거웠다. 하지만 머릿속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첫 장을 열었다. 3살 지훈이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다음 장. 초등학교 1학년 그녀가 한 달 동안 아침을 굶어 사준 가방을 메고 있었다. 마지막 장. 결혼식 날 그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감사해요, 엄마. 그녀는 앨범을 덮었다. 충분해. 추억은 추억일 뿐. 현실은 뺨 한 대다. 그녀는 일어나서 서랍장으로 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등기 권리증 사본, 은행 통장 서류, 그리고 유언장. 붉은 펜을 집어들었다. 상속인 강지훈. 그어버렸다. 한 줄, 두 줄, 세 줄. 펜촉 아래서 그 이름이 뭉개질 때까지. 종이가 찢어질 때까지 그었다. 도장을 꺼냈다. 꾹 눌렀다. 쿵, 피피처럼 붉은 인주 자국. 마침표였다. 강지훈은 죽었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효자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다. 전화가 울렸다. 박순자였다. 명희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자야.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 맞았다. 뭐라고? 뺨을 맞았어. 정신이 번쩍 드는 한 대였지. 30분 후 박순자 씨가 태풍처럼 달려왔다. 친구의 퉁퉁 부은 뺨을 보고 오열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가서 죽여버릴 거야. 됐다. 이명희 씨가 친구의 손을 잡았다. 때릴 필요 없어. 내가 더 아프게 때렸으니까. 무슨 소리야? 호적에서 팠어. 상속권 박탈했다. 이제 내 재산 단돈 1원도 그놈은 못 가져. 박순자 씨가 얼이 빠졌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40년 반죽해서 자식 키웠지. 이제 내 인생을 다시 반죽할 거야. 그녀는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불빛 아래 펼쳐 보였다. 이 손은 이제 이명희만을 위해 쓸 거야. 지지해 끝까지. 박순자 씨가 친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이명희 씨는 몇 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꿈도 꾸지 않았다.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졌다. 2주 후 서부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명희 씨가 알부자라더라. 세해 주는 건물이 있다던데. 정말 저렇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명희 씨는 다 들었지만 그저 옅게 웃었다. 여전히 만두를 팔고 낡은 앞치마를 입었다. 수요일 오후 양복을 입은 점잖은 남자가 만두 가게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빌라 아름 관리인입니다. 이번 달 월세 가져왔습니다. 남자가 두툼한 봉투를 탁자에 놓았다. 설거지하던 박순자 씨가 접시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뭐라고? 빌라 아름. 박순자 씨가 입을 딱 벌렸다. 이명희 씨는 태연하게 봉투를 받아 서랍에 넣었다. 수고했어요. 남자가 나가자 박순자 씨가 달려들었다. 야, 불어, 너 진짜 빌라 있어. 이명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거 하나야. 세입자 10명 있는. 세상에 언제부터? 10년 됐어. 매일 만두 찜통 하나 팔면 조금씩 모았지. 티끌 모아 태산이라잖아. 노후 대비하려고 아플 때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샀어. 박순자 씨는 경악과 존경심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너 진짜 고수다. 난 네가 찢어지게 가난한 줄 알았는데 가난하지 않아. 이명희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다. 검소한 것뿐이지. 그리고 다행히 지훈이한테는 말 안 했어. 맞아. 절대 말하면 안 돼. 박순자 씨가 무릎을 쳤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불길 번지듯 퍼졌다. 이명희 씨가 숨겨진 큰손이래. 수십억 원이 있대.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더 존경하고 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지만 이명희 씨는 그대로였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했다.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밀한 통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 사람들 보란 듯이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희 씨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흔히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한다. 인생은 참 공평해서 누구에게 모든 것을 주지도 않고 누구에게서 모든 것을 영원히 뺏지도 않는다. 이명희 씨가 유언장에서 아들 이름을 지은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 그날 아침 서부시장 입구가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생선 장수들이 수군거리고 배달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나쁜 소식은 빨리 퍼지는 법. 이봐, 소식 들었어. 이명희 씨 아들. 그 번지르르한 사장님 잘렸대. 정말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잘 나가긴. 회사 구조조정에 무슨 비리까지 연루돼서 잦은 사퇴 형식으로 쫓겨났대. 빈털터리로 나온 거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명희 씨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태연하게 만두를 찜통에 넣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너 괜찮아. 박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친구의 눈치를 살폈다. 이명희 씨는 손에 밀가루를 털며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자기가 엄마를 버렸으니 하늘이 벌을 내린 게지. 알바 아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미 마음이 어디 말 한마디로 끊어지던가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인생이 그놈에게 주려는 교훈이 미완성으로 끝날 테니까.
며칠 후 가게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이번에는 김미경 여사 수진의 친정엄마이자 이명희 씨의 우아한 사돈이었다. 그녀는 연예 뉴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나와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는 채 말했다. 아유, 우리 사위는 그냥 쉬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중이에요. 그런 인재를 대기업들이 가만두겠어요. 레드카펫 깔고 모셔가려 난리죠. 우리 딸 수진이 필라테스 학원도 손님이 넘쳐나고요. 어렵긴요. 다 헛소문이에요. 흥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박순자 씨가 혀를 차며 TV를 꺼버렸다. 허세는 하여간. 이명희 씨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행복에 대해 굳이 해명해야 할 때는 이미 그 행복에 금이 가고 있다는 뜻이다. 목요일 저녁 보슬비가 내렸다. 만두 가게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예전에 그 세련되고 도도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수진이었지만 처참한 몰골이었다. 얼굴은 헬쑥하고 화장기 없이 기미와 다크서클이 뚜렷했다. 화려했던 네일 아트는 지저분하게 깨져 있었다. 비싼 샤넬백 대신 낡은 천 가방을 껴안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가늘게 떨렸다. 만두를 빚던 이명희 씨가 1초간 멈칫하더니 다시 손을 놀렸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긴 웬일이냐 만두 사려면 줄 서라. 저희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목이 메어 말했다. 이제야 잘못을 알았냐. 이명희 씨가 수술용 칼처럼 차갑게 물었다. 저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 수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밀가루 묻은 바닥을 적셨다. 이명희 씨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를 보는 눈빛에 더 이상 맹목적인 관용은 없었다.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눈빛이었다. 남편 잘리고 돈 떨어지니까 만두 파는 시어머니가 생각나더냐. 아니에요. 그런 거 거짓말하지 마. 그녀가 호통을 치자 수진이 움찔했다. 돈 있을 땐 냄새 난다고 창문 활짝 열었지. 상류층 친구들한테 망신당할까봐 집들이도 오지 말라며. 이제 망하고 배고프니까 기어와서 잘못했다고. 너희의 잘못은 무심함이 아니라 가식적으로 살았다는 거야. 수지는 말문이 막혀 흑흑거리며 울기만 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 가게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나. 이명희 씨의 고함이 텅 빈 시장에 울려 퍼졌다. 그따위 싸구려 무릎 꿇기 하지 마라. 난 동정도 필요 없고 가식적인 사과도 필요 없다. 수지는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일어났다. 이명희 씨가 계산대에서 나와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코를 킁킁거렸다. 아직도 향수 냄새가 나.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다. 네. 몸에서 아직도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해. 땀 냄새가 없어. 노동의 냄새가 없어. 그녀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네가 그 허영의 냄새를 다 씻어내고 노동을 아는 사람의 냄새를 풍길 때 그때 다시 와라. 그때 들어주마. 어머니, 가라. 나 바쁘다. 그녀는 등을 돌려 다시 반죽을 치댔다. 퍽퍽하고 반죽 때리는 소리가 수진의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수진은 한참을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터덜터덜 돌아갔다. 가로등 아래 그녀의 뒷모습이 고독하고 처량했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박순자 씨가 나와 한숨을 쉬었다. 이봐,
할망구.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며느린데. 냉정해. 이명희 씨가 피식 웃었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다. 순자야. 지금은 잔인해져야 할 때야. 지금 손을 내밀면 걔들은 또 엄마 돈을 화수분인 줄 알 거야. 진심은 부유할 때 드러나지만 본성은 가난하고 비천할 때 드러나는 법이야.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고. 이명희 씨는 김이 펄펄 나는 찜통을 바라보았다. 수증기에 눈앞이 흐려졌다. 자식인데 왜 보고 싶지 않고 왜 안쓰럽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사람도 만두와 같다. 뜨거운 불을 견디고 압력을 견뎌야 비로소 익고 맛있어지고 가치가 생긴다. 설익은 반죽으로 살면 버려질 뿐이다. 또 한 달이 지났다. 이명희 씨는 시장 한복판에서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살았다. 새벽 4시 기상 고된 노동말도 웃음도 줄였다. 수요일 오후 또 소문이 들려왔다. 이명희 씨 아들 완전히 실업자 됐대. 어딜 가도 안 받아준대. 며느리도 필라테스 그만뒀어. 월세에 밀려서 학원 문 닫았대. 이제 부부가 고급 아파트 나와서 변두리 판자촌 쪽방으로 이사 갔대. 이명희 씨는 다 들었다. 심장이 옥죄어 왔다.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냄새나는 쪽방에 처박히다니. 하지만 침묵했다. 기다려야 했다. 바닥을 칠 때까지.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는데 골목 끝 전봇대 뒤에 익숙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지훈이었다. 낡은 바람막이를 입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만두 가게를 바라보는 눈빛에 허기와 회한이 가득했다. 배가 고픈 거다. 아들이 굶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명희 씨는 아들을 보았다. 당장 달려가 만두라도 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두 모자는 밤의 어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찬바람에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결국 이명희 씨가 등을 돌렸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세상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려는 듯 퍼붓는 비였다. 저녁 6시. 이명희 씨가 일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처마 밑에 두 사람이 물에 빠진 생쥐꼴로 웅크리고 있었다. 지훈과 수진이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여긴 웬일이냐. 우산대를 꽉 쥐며 떨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빗물 웅덩이 위였다. 수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돈 떨어지니까 무릎 꿇는 거냐. 이명희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닙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빗물과 눈물이 헬쑥한 얼굴 위에서 뒤섞였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맹세해요. 저희가 온 건 엄마가 보고 싶어서 후회돼서 미칠 것 같아서예요. 후회. 내 뺨 때릴 땐 후회 안 했더냐. 전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지훈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 한 대, 두 대, 세 대. 죽어 마땅해요. 하지만 제발 엄마, 저희한테 다시 엄마 자식 노릇할 기회를 주세요.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수진이 기어와서 이명희 씨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무서워여서. 엄마 없는 날들이 너무 무서워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명희 씨는 빗속에 젖은 두 자식을 내려다 보았다. 이번에는 향수 냄새가 나지 않았다. 두려움의 냄새, 참회의 냄새, 폭풍우 앞에 발가벗겨진 인간의 냄새가 났다. 일어나라. 그녀가 호통쳤다. 아니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래요. 일어나라고 했다. 내 집 앞에서 광대짓 하지 마. 그녀는 무릎 꿇은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문에 기대어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빗소리에 섞여 두 자식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어미의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팠다. 다음 날 아침 5시. 이명희 씨가 시장에 가려고 문을 열었다. 멈칫했다. 지훈과 수진이 그대로 서 있었다. 옷은 대충 말랐지만 몸에 쩍쩍 달라붙어 있었다.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밤을 꼬박 새운 것이다. 너희들 미쳤니? 엄마. 지훈이 덜덜 떨며 말했다. 저희가 가게 일 도울게요. 필요 없다니 없다. 가라. 그녀가 단칼에 거절하고 시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뒤를 따랐다.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고 일을 시작했다. 지훈이 뛰어들더니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낚아챘다. 제가 할게요. 놔라, 네가 뭘 안다고. 배울게요, 배울게요. 지훈이 결사적으로 외쳤다. 눈빛이 이글거렸다. 그는 포대를 뜯어 대야에 붓고 반죽을 시작했다. 서툴고 엉성해서 밀가루가 얼굴이며 몸에 뒤집어 씌워졌다. 수지는 어제 미처 못 씻은 더러운 설거지 더미로 달려갔다. 예쁜 손톱이 다 망가진 손을 주저없이 차가운 물에 담그고 닦기 시작했다. 너희들. 이명희 씨가 쫓아내려다 그들의 눈에 서린 결기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할 거면 앞치마 매라. 내 가게 더럽히지 말고. 그것이 받아들임의 첫 마디였다. 첫날은 호강하며 살던 두 사람에게 지옥이었다. 지우는 반죽하느라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빠질 듯 아팠다. 수지는 뜨거운 증기에 얼굴이 익고 오래 서 있어서 다리가 퉁퉁 부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날 점심 세 사람은 가게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김치와 김밥뿐인 소박한 식사였다. 이명희 씨는 퉁퉁 부은 수진의 손을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낡은 고무 장갑을 벗어 며느리에게 던져주었다. 껴라. 주부습진 생긴다. 수지는 그 낡고 기운 고무 장갑을 보물처럼 받아들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일주일, 2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놀랍게도 금지옥엽 갔던 두 자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5시에 나타났다. 지훈은 이제 능숙하게 반죽을 했다. 헬스장이 아닌 노동으로 다져진 근육이 다시 올라왔다. 수지는 만두를 빚는 손놀림이 빨라졌고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하고 싹싹하게 인사했다. 예전의 도도함은 없었다. 손님들이 칭찬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명희 씨가 제일 복 받았네. 자식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화목해서 좋겠어. 그 말에 이명희 씨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주 옅은 미소였다. 토요일 저녁
그들이 돌아온 지 딱 2달째 되는 날이었다. 세 사람이 함께 가게를 청소하고 셔터를 내렸다. 붉은 노을이 서부시장을 물들였다. 고생했다. 이명희 씨가 말했다. 목소리에서 냉기가 많이 가셔 있었다. 아니에요. 엄마 재밌어요. 지훈이 웃으며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얼룩덜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였다.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 수진이 말했다. 그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새 모자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수진이 자연스럽게 이명희 씨의 무거운 가방을 들었다. 옆에서 걷던 지훈이 불쑥 엄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 손. 그녀의 뺨을 때렸던 그 손. 이제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한없이 따뜻했다. 엄마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꽉 잡고 있었다. 이명희 씨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버스가 왔다. 타기 전 지훈이 갑자기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땀 냄새가 퀴퀴하게 나는 꽉 찬 포옹.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사람 냄새였다. 엄마, 사랑해요. 죄송해요. 이명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알았다. 다 큰 게 징징대기는.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두 자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미소 지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빌라 아름 등기 권리증, 시장 상가 건물 소유권 서류. 그녀는 서류를 쓰다듬었다. 평생 푼돈을 모아 만든 재산이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생각이 달라졌다. 이건 일단 둬야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아직은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몇 년 더 일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인생의 땀방울이 좀 더 베어들게 할 것이다. 그녀가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이 건물들이 아니었으니까. 가장 큰 유산은 노동을 하는 두 손 뉘우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상처가 아물어 단단해진 가족의 정이었다. 행복은 가장 달콤한 복수다. 그리고 이명희 씨는 복수에 성공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살고 자식들은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결말이다. 보시다시피 인생의 막다른 길은 없다. 갈림길이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가족이라는 끈질기고 신성한 전기, 마지막 구명조끼가 되어준다.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거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와 손자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제가 이런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원동력이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만납시다.